자, 앞서 우리가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우리 춘향에서는 뭘 다룬다? 정밀도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관측한 결과들이 얼마나 정밀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낼 건지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 표준편차 뭐냐? 산포도. 산포도를 표시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산포도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아래 보이는 이 그림이 산포도 그림의 예시입니다. 음, 어떠한 관측한 또는 측정한 값들이 평균값 주변에 얼마나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을 산포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포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표준편차를 적용하는데 이 표준편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어떠한 평균값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크기들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편차는 양의 값의 편차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산포도 그래프에서 평균값이 이 라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라인보다 위쪽에 있는 것은 편차가 플러스의 양의 크기를 갖게 될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관측값들은 이 평균값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음수의 어떤 편차를 보이게 될 텐데요. 이 편차, 이게 플러스의 편차, 마이너스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서 이것들에 대한 크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편차의 부호가 음의 부호가 있고 양의 부호가 있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뭐예요? 관측한 값이고 이게 평균값이죠. 그죠? 평균값 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관측한 횟수로 나눴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분산이라는 표시는 시그마 x의 제곱으로서 표현한다라는 거죠. 저 여기서 시그마 x라는 값은 즉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x라는 값을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값인 참값 뮤를 알고 있고 변수 n이 무한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개념이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우선 모집단이라는 게 뭐예요?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엄마 집단인 거죠. 요즘과 같은 선거철에 딱 예시를 들기 좋겠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 중에 누가 당선이 될 건지를 사전에 알고 싶다. 사전에 알고 싶으면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선호가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만 되는데 그때 대상이 되는 모든 유권자들 우리가 모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체적인 유권자들의 모든 수들을 우리가 다 파악해 볼 수는 없잖아요. 실제 조사를 해보기도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모집단의 대상이 되는 곳 중에서 남자 대 여자를 성별로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성별로 표본을 추출하고 연령대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20대, 30대, 40대별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죠. 그죠? 추출해서 어떠한 모집단의 성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개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값 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 평균인 뮤를 절대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표본의 평균값인 바 x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 거리를 측정하는데 모집단의 횟수다. 얼마나 많은 반복해서 재야 될까요? 그죠? 거기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양의 값을 몇 번 수의 반복 관측하라라는 게 어떤 규정에 있든지 그러면 그런 규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값을 추정을 하고 그 평균값으로부터 잔차를 산출해서 이 관측한 값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관측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 보시면 표본 집단의 분산의 제곱근을 의미한다. 그죠? 표본 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분산이 요거죠. 그의 제곱근이죠. 제곱근을 추출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표준 편차가 될 거고요.
즉, 제곱근으로 표본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항상 기대값보다 적어서 모집단의 편의된 추정값이 되므로 표준편차의 값이 불편 추정값이 되기 위하여 분모에 n 대신 n-1을 사용하며 이를 자유도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죠. 뭔 얘기냐? 모집단, 내가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편차를 뽑았을 때 그걸 모집단의 표본편차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도로서 자유도라는 걸 부여를 해서 n-n-1을 쓴다라는 거죠. 즉 앞서 보셨던 분산에 대한 식을 제곱근을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겠죠. 그죠? 이 표준편차 대신에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편차식을 우리 표준편차 계산할 때 쓰이게 되는데 요 값을 사용한다는 거죠. 즉 n 대신에 자유도를 부여를 해서 n-1을 분모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한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x 5회의 100m를 관측한다 합시다. 100.01, 100.02, 99.99, 00, 98. 이 다 5회 관측한 것에 평균값을 우리가 100m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각각에 대한 잔차를 계산하면 100을 빼면 되죠. 그러면 얘는 0.01, 0.02, 마이너스 0.01, 0, 0.02, 마이너스 음수표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레지듀얼, 그래서 잔차라고 부르는 값이고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 관측한 값과 표본 집단의 평균의 차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잔차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잔차의 제곱의 합, 즉 0.01의 제곱, 0.02의 제곱 쭉 나가서 마이너스 0.02의 제곱을 전체를 합치고 그 값을 뭐로 나눠요? 관측한 횟수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5 빼기 1을 했을 때, 그죠? 5 빼기 1을 했을 때 값의 제곱근을 취하면 지금 100m를 5회 관측한 값의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는요, 이렇게 추출한 표본들이 실제로 모집단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표본과 모집단 간의 관계를 추정을 해서 쓰일 때 사용하고요. 특히 독립관측, 이렇게 정밀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관측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모르실 텐데요. 독립관측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미지량을 관측하는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떤 제한 조건이 따르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m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삼각형의 내각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각만 측정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각 알파를 측정하고 베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딱 한 번씩 관측하는 경우는 알파를 측정하는데 베타가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죠? 베타를 관측하는데 알파가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그럴 때를 독립된 관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관측값을 이용해서 C를 구한다. 즉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조건에서 알파 베타를 빼서 C를 구하게 되면은 이 C에 대한 관측값은 알파와 베타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떤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독립관측이 아니다 라고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요, 우리가 보통 표본 집단에서 뽑는다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라고도 얘기하고요. 말이 좀 기니까 표본이라는 말. 어차피 다 우리가 값을 알게 된다는 것은 표준 편차라는 게 표본 집단에서 추출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자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을 제곱근해서 그에서 구한 오차다 해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 또는 영어로는 줄여서 RMSE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에는 표시하는 방법이 표준 오차인데요. 앞서 봤었던 거는, 표본 집단에서,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하나의 독립된 관측값을 이용해서 표본 집단을 추출하고 거기에 대한 표준 편차를 통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찾아보기 위한 어떤 편의성을 바라보기 위한 값을 추출했을 때 사용했던 게 표준 편차면, 표준 오차는요, 하나의 모집단에서 여러 개의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 집단들의 평균을 산출하면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는 표본 평균 값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단 측정에 대한 표준 편차인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게 되어 있다라는 요식입니다. 이 값을 우리가 표준 오차 또는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라고 부르고요. 이럴 땐 표기 방법이 시그마 바 x라고 부릅니다. 즉 표본 집단의 단일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다시 나눠준 값이고요.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는지 알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거철 때 끝나면은 이제 우리 사전 본선거가 이번 주에 있을 텐데요. 본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사전 출구조사라는 걸 하죠. 출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당선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본으로 뽑아갖고 계산하게 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말, 그죠? 그럴 때 뽑는 표준편차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50%, 90%, 95%의 오차다. 즉 확률 오차라고 얘기하는데요. 95%의 확률 오차. 즉 예를 들어서 50%의 확률 오차다 그러면 250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250. 이거는 표본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인 표준 편차의 0.67545배 하면은 이것의 오차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나 발생할 확률이 경계선이 50%대 50%, 즉 이만큼 오차는 5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의 1.9599배 1.9599배를 하면 95%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다음은 중량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관측한 값들이 있으면 그 관측한 횟수 나눠주면 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중량 평균이라는 개념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2학년에 과대표가 있고, 제가 함께 어떠한 각을 측정을 한다고 합시다. 똑같은 종류의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세워놓고 똑같은 지점에서 각을 쟀을 때, 누구한테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이 공간정보공학을 오랫동안 다뤄봤던 저의 신뢰가 더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관측했던 여러 반복한 관측값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반대표가 관측했던 관측값에 대한 평균값이 있을 텐데, 이 두 값을 다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교수님께 가중을 좀 더 줘서 그 값을 더 가중치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 해볼 텐데 그거를 중량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중량 평균형 개념을 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량이 2다라는 건 중량이 1인 그 값의 측정값보다는 2배 이상 정밀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량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바 XW로서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W라고 하는 것은 중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지금 보시면 측정한 값과 어떤 그 측정한 값의 중량의 곱이죠. 중량. 또 두 번째 측정한 값과 두 번째 측정할 때의 중량의 곱들에 대한 전체 합을 중량의 합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그거를 단순하게 표시하면 수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좀 더 간단하게 한글말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측정값과 중량의
곱의 합을 뭐로 나눠줘요? 중량의 합으로서 나누어준 값을 우리가 중량 평균이라고 부른다. 정의를 내립니다. 중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측정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아주 비논리적이죠. 일단은 A라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값에 더 신뢰를 줄래. B라는 사람은 좀 못해.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거는 그 사람의 컨디션에 뭐나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기술의 숙련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 것만은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또 동일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같은 거리 100m를 측정하는데 A든 B든 이 두 사람의 숙련도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100m 거리를 측정하는데 A라는 사람은 10번을 관측을 해서 평균을 구했고요. B라는 사람은 100번을 관측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사람의 값에 더 가중을 둬야 될까요? 그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반복 관측을 더욱더 많이 했던 사람, 즉 반복한 횟수, 관측한 횟수가 많은 사람한테 비례해서 분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가장 적합한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측량에 대한 정밀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뭐라고 한다 그랬, 뭘로 이용한다 그랬어요? 네, 앞에서 봤던 정밀도를 표현한다는 건 표준편차죠. 그죠? 표준편차는 부호가 음수나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의 제곱근을 제곱을 씌운 뭘 써요? 분산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중량이라는 건 분산의 역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관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m를 치는데 100.01이라는 최하값이 나왔고요. 이 사람은 99.99m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번 반복 관측을 해서 얻었던 표준편차 시그마 0.01, 이 사람은 0.05가 나와요. 이 사람의 표준편차, 즉 A라는 사람의 표준편차 0.01은 이 사람이 관측한 값에서 1cm가 왔다 갔다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B라는 사람은요, 5cm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1번 A라는 사람보다 비해서는 B라는 사람이 좀 더 러프하게 측량이 돼서 정확하게 정밀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표준 편차를 고려를 한다. 이거 가중을 두겠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분산으로 이용하자 그러면 제곱이죠. 이것도 제곱을 씌우죠. 즉 오메가 A라는 사람의 가중치인 중량인 오메가 A와 B라는 사람의 중량인 오메가 B를 계산을 하고자 할 때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을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0.01의 제곱이고 0.05의 제곱이죠. 이 제곱값을 구하면 어느 게 더 커요? 이 사람이 더 크죠? 가중은 이 사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역수를 취하는 거죠. 반비를 하면. 좀 더 큰 수로서 1을 나눠주면 얘 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신뢰는 A라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겠죠. 그래서 중량은 분산의 역수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예제 1번을 잠깐 풀어봅시다. 어떤 거리를 네 사람이 반복 관측한 결과가 다한 것 같다. 측정값과 표준편차가 다한 것 같을 때 중량 평균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중량 평균. 자, A, B, C, D가 각각 수의 반복 관측해서 측정한 결과의 최하값인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누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의 반복 관측한 결과, 즉 최하값과 측정한 값에 대한 차이를 구해서 잔차를 이용해서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0.025, 2.5cm 왔다 갔다, 4.2cm, 1.9cm, 5.8cm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사람한테 가장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B라는 사람이 중량이 가장 많이 줘야 되겠죠. 즉 이 문제에서는 A, B, C, D의 측량한 측정 값들을 다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표준편차 결과들을 이용해서 그걸 중량으로 환산한 후
그 중량을 통해서 중량평을 고려한 중량 평균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량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표준 편차의 제곱의 역수를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가장 제일 못했다고 보이는 사람, 제일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5.8cm 왔다 갔다 하는 D라는 사람의 중량은 가장 낮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요 값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지금 중량 비율 값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량이 낮은 D라는 사람의 297로 각 중량 비율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이 될 거고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9배가 더 정확해요. 이 사람은 5.38배가 더 정확해요. 이 사람은 1.91배가 더 정확해요.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량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측정한 값에 387m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387m를 빼주고요. 빼놓고 나머지 그 이하, 소수점 이하 값들만 이용해서 거기에다 중량을 곱해갖고 그 값을 전체적인 중량의 평균으로서 나눠주자라고 해서 중량 평균을 계산했던 결과들이 있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각각의 중량을 계산하는 단계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따라서 중량 평균을 계산하자. 중량 평균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바 x 오메가라고 한다 그랬죠. 중량의 총합은 얼마가 돼요? 여기 제시되어 있죠? 17.61을 고려하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 따라서 위에 분자에 해당되는 값은요. A라는 사람이 측정한 값 387.017 곱하기 이 사람의 중량 5.38을 곱해주고, 다음에 B라는 사람의 측정한 값 387.126 곱하기 1.91 더해주고, 또 마지막에 D라는 사람 387.112 곱하기 중량값인 1.0만 곱해주면 앞서 구했던 그 값이 387.068m가 중량 평균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것마저도 귀찮다. 그러면 꼭 중량을 뭐 저렇게까지 1로 제일 작은 사람의 중량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몇 배가 되는 중량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 XW는 바로 계산하시면 되죠. 대신 이 중량 비율로서 계산될 때 이 값을 다 더해야 되겠죠. 1600 더하기 567 더하기 297 이번에 얼마예요? 387.017 곱하기 1600 더하기 마지막 사람 387.112 곱하기 중량값 297로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5차의 전파인데요. 마지막 파트고, 어떻게 보면 5차론에서 좀 난이도 높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정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측량에서는 어떠한 값을 구할 때, 거리를 관측한다, 곽을 관측한다, 직접 재기도 하지만, 어떤 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빌딩의 높이 값을 알고 싶어요. 높이 값을 구하고 싶을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예로부터 그 빌딩 지점까지의 수평면상의 거리를 측정하고 또 빌딩의 저면에서부터 빌딩 꼭대기까지 끼어 있는 각을 관측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H 계산이 쉽게 되죠. 왜냐면 탄젠트 H는 탄젠트 알파는 5분의 뭐예요? D분의 H니까. 따라서 H는 D 곱하기
탄젠트 알파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량에서는 단 한 번 1회 관측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 번 수의 반복 관측을 하다 보면 각 관측 경우에도 관측했을 때 표준 편차가 나올 거고요. 수평거리도 이렇게 수의 반복한 관측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죠? 즉 오차 전파란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표준 편차들이 내가 h를 추정하는 추정값은 있겠지만 h의 표준 편차는 그러면 얼마만큼 나오겠냐는 거예요. 즉 각계에 대한 표준 편차와 수평거리에 대한 표준 편차에 의해서 높이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얼마가 유도될 수 있는지, 즉 어떤 측정 값들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을 때 실제로 관측한 값들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런 관측 값들은 항상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차가 포함된 값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어떤 특정한 값, 지금 보기에서 보면 이 빌딩의 높이가 되겠죠. 요거 역시도 오차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얻은 어떠한 값에 대해서도 그 오차를 구하고 평가하는 것을 오차 전파 또는 분산 공분산의 전파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하나의 함수 y가 n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이고 그 분산이 각각 빠졌네요. 시그마 x1의 제곱이고 시그마 x2의 제곱이고 등등일 때 함수 y의 분산 시그마 y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복잡한 방법이 나오죠. 즉 앞서 봤던 것처럼 높이에 대한 표준 편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평 거리에 대한 표준 편차하고 뭐 각에 대한 표준 편차에다가 뭐가 나와 있죠? 이 마크가 뭐죠? 이렇게 숫자 6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죠? 라운드라고 있고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라운드라 있고 뭡니까? 편미분이라는 겁니다. 편미분. 즉 어떤 함수 y로 이루어진 것 중에 x1의 변수에 대한 y의 함수에 대해서 x1에 대한 것만 그 변수만 편미분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편미분 미분이 뭐예요? 미분. 잠시만요. 미분이라는 거. 미분의 정의를 좀 볼까요? 요거죠.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 미분법이고요. 편미분법 혹시 1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업수학에서 어떤 함수가 여러 가지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다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에서 어떤 특정 변수가 나머지 변수는 움직이지 않고요. 고정을 시켜놓고 이 특정 변수를 미분하는 방법, 이거를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를 좀 볼까요? 높이 h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높이 h를 구하고 싶어요. h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각을 측정해 놓은 게 있고요. 여기는 베타로 썼네. 베타로 측정했고 사거리, 경사거리 s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h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경사거리 곱하기 사인 베타라는 함수가 되어 있죠. 즉 이 y라는 함수가 x1에 해당되는 L1이라는 함수와 x2에 해당되는 sin x2에 해당되는 이 함수 두 개 변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다변수 함수인 거죠. 다변수 함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함수에서 L을 쓰면 S를 써야 되겠네. 경사거리 S에 대한 것만 편미분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라운드 H라는 함수에 대해서 라운드 변수인 뭐예요? 여기서 사거리인 S만 미분하라는 얘기죠. 즉 S 곱하기 사인 베타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S만을 미분하래요. Y 꼴 X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얘만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1이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가 남는다? 사인 베타만 남게 되죠. 이런 방법이 편미분법입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차의 전파에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의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합의 경우 또는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관측값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죠. 독립. 독립이고 함수 y가 이 독립된 일련의 관측값들의 합으로서 조합이 되어 있다. 즉 y라는 함수, 내가 특정한 구간 거리를 y라는 걸 전체로 측정하고 싶은데 구간을 나눈 거죠. 나눠서 x1제곱, x2제곱, x3제곱, x4제곱 이렇게 등등등 쟀을 때 이런 선형 형태로, 즉 내가 y라는 것은 x1부터 xn까지 관측한 값을 다 일련의 값들을 합쳐야 되겠죠. 요럴 때는 어떻게 돼? 구성이 전부 다 1, 2 되니까 이 전체 이 x1을 쟀을 때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x1이 있을 거고 시그마 x2에 시그마 x3 등등 쭉 있을 텐데, 요 값을 이용해서 내가 전체 구간 거리에 대한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각각의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값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제곱권을 씌우면 되겠죠. 그죠? 아주 간단한 경우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자, 경우 두 번째 해당되는 거. 못합니다. 하시고 급수의 경우가 있습니다. 급수 법칙이라고 하고요. 보상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패다각형 같이 내각과 같이 일련의 비슷한 각들을 관측할 때 모든 각에서 똑같은 오차를 갖고 있다. 똑같은 오차.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다각형이에요. 여러 개 다각형이 있는데 x1제곱, x2제곱, x3 등등등 각을 여러 개 각을 측정하는데 이 모든 각에서 오차가 똑같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크기.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는 다 똑같은 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표준 편차가 즉 표준 편차가 똑같은 일련의 값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 표준 편차 전체 이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에 관련된 표준 편차는요. 똑같은 각에 몇 개를 재는 거죠. 각각의 같은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곱하기 n배수만 해주면 되죠. 따라서 내가 전체 패다각형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n 곱하기 시그마 x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비교적 쉽죠.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마지막 곱의 경우입니다. 곱의 경우 만일 y 꼴 ab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오차전파의 일반식을 적용했을 때 이런 형태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안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곱의 경우입니다. 즉 어떤 각을 측정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 내에서 면적을 측정하고 싶다. 면적을 측정하고 싶은데 가로변과 세로변을 측정을 했습니다. 수의 반복 관측에서 가로변에 대한 최하값, 세로변에 대한 최하값이 존재할 거고 가로변과 세로변에 대한 표준편차 값과 얼마 주어져 있을 때 면적에서는 표준편차 값이 얼마가 나올까, 요거를 추정해 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뭐 수식을 외우기보다는요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들어갈게요. 직선 AB라는 구간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측정했다. 즉 독립적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x1을 관측을 할 때 x2와 x3가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x1, x2, x3의 3개의 구간을 관측해서 구간별로 표준 편차 값이 다음과 같이 x1 구간에는 5cm 플러스 마이너스 5cm,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4cm, x3는 플러스 마이너스 3cm 정도 나왔다. 이럴 때 직선 AB에 대한 거리와 표준 편차는 각각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거리는요. 각각에 대한 최하값들이니까 그 최하값을 다 합치면 되겠죠. 그죠? 거리 AB는 x1 구간, x2 구간, x3 구간에 대한 측정한 값들인 51, 36.5m, 26.75m를 다 더하시면 114.5m. 이 값이 나오고요. 즉, 이 구간 AB 구간에 대한 거리에 대한 최하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케이스, 앞에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봤던 합의 경우죠. 그죠? 합의 경우. 합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구해놓고, 분산은 어떻게 돼요? 각 구간에 대한 표준편차의 제곱들에 대한 총합을 계산하면 전 구간에 대한 분산값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제곱근을 나중에 씌워주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전 구간 길이에 대한 분산값은 x1 구간에 대한 표준편차의 제곱인 분산, 즉 0.05의 제곱, 0.04의 제곱, 0.03의 제곱을 합쳐져서 거기에 대한 일련의 값을 구하고요.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요? 표준편차를 계산을 했으니까 분산의 제곱근을 씌우면 표준편차가 나오겠죠. 즉 직선 AB에 대한 표준편차 시그마 Y는 플러스 마이너스 7cm가 나오더라.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지금 문제 예제에서는 삼각형의 높이에 대한 높이 값을 구하고 표준편차 시그마 H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경사거리 L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각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수의 반복 관측해서 경사거리와 경사각에 대한 표준편차가 각각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상태일 때는 경우 세 번째 곱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높이 h는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h는 아까 보신 것처럼 L 곱하기 사인 베타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h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L이라는 변수, 즉 경사거리에 대한 변수만 편미분 했을 땐 사인 베타만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 h라는 함수에 대해서 라운드 h에 대해서 라운드 베타만 편미분 하세요 라고 약속하는 기호입니다. 베타 편미분 하면 어떻게 돼요? L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나오죠.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봅시다. 먼저 높이를 계산한다. 높이는 L 곱하기 사인 베타이므로 경사거리 50m 곱하기 사인 베타,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0.5 해당돼서 높이는 25m가 나오겠네요. 자, 표준편차는요. 시그마 H의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구한다? 분산을 구하자. 자, 오차전파의 일반식입니다. 곱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h라는 함수에 대해서 l만 미분합시다. l 변수만 미분하고 곱하기 시그마 l의 표준편차 제곱을 곱해주고, 그죠? 다음에 h라는 함수에 대해서 베타에 대한 변수만 편미분하시고 합수 구해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베타의 표준편차의 제곱인 베타의 분산만 곱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각각의 값만 넣어서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됩니다. 0.5의 제곱에 0.5의 제곱 플러스 L 곱하기 코사인 베타니까요. 5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자, 베타는 뭐예요? 시그마 베타는 플러스만 30초래요. 30초. 자, 30초의 제곱. 앞서 본 거는 이 지금 H라는 거의 표준편차 값은 거리의 개념이죠. 얘도 각도, 사인 각도에다가 거리 값을 해서 거리가 나오죠. 그죠? 얘도 거리입니다. 그죠? L 곱하기 얘도 거리가 나올 거고.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0초에 대한 제곱이죠. 각의 개념입니다. 자, 각 거리로 환산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 배웠어요? 라디안. 그죠? 호도법이죠? 206, 265초라고 했던 거. 자,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따라서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H는 플러스 마이너스 0.45m가 나온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높이 H는요 25m이고요. 표준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45m입니다. 라고 적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에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A는
100m를 측정을 했고 표준 편차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5cm를 갖고요. B는 75m,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3m, 즉 3cm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요. 단 A, B는 서로 독립이다. 면적 A와 A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면적 A는 두 가지 가로변과 세로변을 곱만 하면 되죠. 아주 쉽습니다. 100 곱하기 75m는 7500제곱미터. 단위 조심하시고, 제 과목에서는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리포트 제출에도 마찬가지고, 단위를 빼먹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점 감점이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세요. 즉, 면적에 대한 분산값은요, 뭐예요? A라는 함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가로변만 편미분해 주세요. A 제곱 곱하기 가로변의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면적 A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세로변이 B만 편미분해 주고 다음에 B의 표준 편차의 제곱만 곱해주면 되겠죠. 즉 A라는 함수는 뭐예요? 요거죠. 라지 A는 스몰 a 곱하기 B. 요 A만 미분하니까 y 이퀄 x 미분하면 1 되죠. 뭐가 나와요? B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A의 제곱. 이번엔 AB 곱하기 해서 B만 변수 B만 미분하래요. 뭐가 나와요? A만 남죠. 즉 A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B의 제곱이 남겠죠. 관련된 값들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화면을 다 지우고 넣으면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했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면적 A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요? A는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요 값이고 표준 편차는 그쵸. 여기 시그마 A의 제곱인 면적 A의 분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근을 씌워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려웠을 텐데요. 한번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복해서 학습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은 좀 나중에 다시 또 만나서 우리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동영상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복 학습을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다 구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교재 속의 내용들이 더욱더 많이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 읽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주차의 강의에 이루리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또 마지막에 이 5차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 7문제 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7문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풀어보시고 다음 주 주차 수업 시간에 첫 수업에도 이번 7문제 5차론에 대한 문제들 한번 풀이를 직접 해서 먼저 탑재를 해줄 테니까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익혀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